예, 안녕하세요. 저는 권정민이라고 하고요. 예,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책도 조금 번역하고 블로그도 조금 번역하고 하고 뭐 그냥 내키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원래 지금은 백수당이지만 원래는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 쪽 일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하는 것도 데이터 분석 쪽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모든 기술 문서와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 쪽도 기술 쪽 용어를 되게 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 도구 관련해서 발표를 하는데 뭐랄까 하다가 사실 도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바로 쓰는 것들이 도구지만 사실 그냥 번역에 사용하는 모든 분야가 다 도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번역 도구 관련해서 발표를 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뭐 CAT, 저 썼었으니까 오메가T 같은 거 써서 그런 거 가지고 할까 하다가, 근데 그건 다들 누군가는 할 것 같고, 그래서 뭐 하지 하다가, 사실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 도구의 범위를 크게 잡으면 뭐가 좋을까? 했을 때, 그럼 도구를 그 번역을 하는데 가장 많이 도와주는 거? 가장 많이 도와주는 건 사실 마감일자고요. 마감일이 모든 번역은 다른 일들도 그렇지만 번역도 마감이 있는 것을 마감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를 번역을 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번역해야지 하고 하면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블로그 저자한테 내가 너 블로그를 언제까지 번역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되니? 라고 언제까지 내가 링크를 줄게 라고 한 다음에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은 번역이 잘 됩니다. 나중에 블로그 번역하실 때 참고를 하면 되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번역을 할 때 책을 번역을 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넘겨보고 그 책이 번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장 판단하는 기준이 용어예요. 그 용어 보고 무슨 이 단어 이렇게 써놨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그 인구에 회자되는 그 쉘을 조개 껍데기라고 써놓는다든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제 처음에 몇 장 넘겨보고 이거 안 사야겠다, 내지는 차라리 내가 그냥 원서를 보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번역자 별로다, 내지는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냐, 아까 전에 많이들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이제 역자가 가장 욕먹기 좋은 것도 용어고,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할 때 사실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제 용어입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기술 용어를 번역을 할 때 사람들한테도 이제 이런 거 용어 어떻게 번역하셨어요? 내지는 왜 이런 거 쓰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제가 그냥 이런 말 쓰니까, 내지는 어떤 분들은 사실 자기는 그러니까 피처 엔지니어링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다 그냥 영어 단어로 말을 하다 보니까 번역을 맡게 됐는데, 이게 너무 어색해서 문장을 쓰다 보니까 정말 그 영어는 영어하고 영어하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되게 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약간 연세 있으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 이만큼 한자로만 이렇게 써놓고 뭐뭐 한자 뭐뭐는 한자 뭐뭐고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그게 그냥 한자가 영어로 대체된 이런 경우가 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한테 익숙한 거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지는 그냥 이런 단어가 있는데 내지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게 이거더라. 차라리 그냥 사전만 검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전에 기술 용어는 없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나오는 것들 딥러닝이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쪽 용어는 그냥 인터넷만 뒤져가지고는 사실 그 사전 뒤져서 없는 게 많으니까 그냥 인터넷 뒤져서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냥 처음에 블로그 번역된 블로그 그냥 블로그 글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어떤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 이런 글들에서 많이 따가지고 쓰시게 되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단어들이 무슨 마이크로웨이브 어쩌고저쩌고 붙어 있는 것도 이렇게 다 끊어가지고 마이크로는 작은, 그 다음에 웨이브는 파도 이런 식으로 쓰거나, 많이 하는 것처럼 영어 발음 그대로 쓰거나 등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번역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것을 자의적으로 써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냥 편하게 자의적으로 써도 되지만 어느 정도 한 번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기술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번역을 하게 되죠. 가끔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네,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되게 책을 안 보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분야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분석 쪽에 대해서 번역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 쪽 같은 경우 기술서에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그런 것을 쓰시는 분들도 그냥 통계학자면은 그냥 통계 용어만 쓰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요즘에는 뭐 대부분 R이나 파이썬 같은 거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컴퓨터 용어가 추가로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이런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 뭐 어떤 실험을 한 다음에 그 실험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 결과에 냈을 때 이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내지는 뭐 이군하고 뭐 A군하고 B군을 비교했을 때 뭐 A군이 뭐 몇 % 정도 더 좋았고 정확성은 어땠고, 뭐 그런 것들, 뭐 요즘 많이 그 다음에 사실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 다 정확성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험 분야가 지금 책을 냈을 정도면은 예전에 굉장히 많이 하셨던 그런, 뭐 물론 책 내는 건 사람마다 자기 마음이긴 하지만 데이터 분석 쪽 같은 경우 어쨌든 되게 굉장히 그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고수분들도 많으시고 쓰신 게 많고, 그 고수분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각각의 분야의 데이터를 다뤄보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 백그라운드가 의학이라든가 약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금융, 경제, 뭐 진짜 온갖 사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러다 보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통계나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알고 있는, 저도 그쪽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잘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정도에서만 쓴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제가 의학이나 약학이나 생물학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냥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쓰는데 통계나 컴퓨터 공학은 내가 또 자의적으로 써도 되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기준에 따른 이제 용어들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머리가 굉장히 터질 것 같았는데, 예, 제가 벌써 그게 2011년이구나. 네, 그때 이제 그때 아마 책을 처음 번역을 했었는데, 그때 책 번역할 때 마침 이제 그때 또 그 데이터 쪽에 무슨 식물학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나왔는데, 식물학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막 무슨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무슨 종에 무슨 속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물들이 이만큼 나오고, 뭐 또 이제 그 무슨 유전자 관련된 거 이만큼 나오고 해가지고, 마침 다행스럽게도 저 친구 중에 그 식물학 쪽 그때 박사였던 이제 친구가 있었어서 그 친구한테 막 단어 몇 개 물어보다가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걔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어디 찾아보라고 이렇게 줬는데, 아마 농촌진흥청이었나? 예, 농촌진흥청에 그 식물학 용어 사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라고 했더니 어차피 그 각각 분야는 학회별로 대부분 용어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산 같은 경우에는 전산학회가 있고, 뭐 아까 전에 그 수리연구센터 말씀도 주셨고, 그 다음에 뭐 금융공학도 금융공학 있고, 뭐 통계 쪽도 통계학회에 가면은 통계 용어사전 있고, 정말로 대부분 각각의 분야 때문에 분야 기술 용어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학회나 협회 사이트를 가면은 용어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쓰면 되고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컴퓨터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용어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하고 좀 달라요. 가끔. 특히 이제 그런 쪽 같은 경우에 저희는 주로 이제 영어로 원서 많이 보고 이제 원서에 언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일본에서 한자로 된 거를 들여가지고 그냥 그 한자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약간 지금 왠지 저희가 보면 어색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고루하다 싶은 그런 단어들이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너무 아니다 싶은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예, 그 영어 발음 쓰고 병기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회나 협회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존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물학이나 약학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고루하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단어들은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 기준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학회에 있는 용어집에 있는 단어들을 존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데도 없다 싶을 때는 논문을 찾아보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어쨌든 뭔가 연구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책도 내고 하는 거다 보니까 논문에서는 또 이제 단어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 같은 것도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많이 잘 되니까 그런 것도 쓰고 해서 어떻게든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기술 용어들 한꺼번에 쓸 때는 어떤 좀 일관성을 가지고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신에 너무 좀 보기에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런 단어들은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출처 같은 거를 명시를 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좀 어색해가지고 많이 안 쓰던 단어들도 뭐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은 많이 이제 익숙해져서 어떤 용어가 일반적으로 좀 정립이 되는 경우들도 이제 생깁니다. 특히 데이터 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게 발전이 좀 빨리 요즘에 많이 발전이 빨리 됐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많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편이기 때문에 단어들이 예전엔 정말 생소했다가 요즘에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좀 제가 썼던 그냥 학회에서 썼는데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 이거더라. 그런 경우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번역할 때는 이제 주로 쓰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놓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시간 날 때 쭉 보면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 쓰는 게 맞는지 가끔씩 보면은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제 경험담 앤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만 이제 다들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 기술 용어를 옮길 때 되게 사실 고민이 되는데요. 어쨌든 뭔가 번역을 한다는 거는 사실 번역 마감에 쫓겨서 하고 나면 왠지 책에 내 이름 실리는 거 좋고 사람들이 내 글 많이 보는 거 좋아서 하기는 하지만서도 어쨌든 약간의 책임감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뭔가를 번역을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읽어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해야 되고 그런 거는 문장을 잘 쓰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무엇보다 기술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그 사람이 보고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단어 정의를 하는 것이 좋고 그런 다음에 이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냥 옮겨서 독자들이 이해를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단어를 나중에 또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면 또 그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단어들이 실제로 자리가 잡게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그 좋은 번역 단어들이 많이 안 쓰다가도 또 이렇게 번역된 거를 보면서 또 더 쓰고 하면서 자리가 잡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거 안 좋은 사례이긴 한데요. 예, 신호화 소음이라고 예전에 네이트 실버라고 데이터 분석 쪽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바마 쪽 선거 때인가 아무튼 그때 그 데이터 예측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되게 한동안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 사람이 이때쯤에 썼던 책이 이제 시그널 앤 노이즈라는 책인데요. 예,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쓸만한 데이터 패턴과 그 다음에 그 쓸만한 데이터 패턴을 가리는 것들을 잘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쓴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시그널 앤 노이즈라는 거에서 노이즈는 시그널을 가리는 그러니까 이제 방해되는 요소를 이제 노이즈라고 많이 저희 막 이제 노이즈 데이터에 노이즈 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노이즈가 신호를 못 잡는다라는 의미로 썼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소음은 그냥 시끄러운 의미고 그것보다 소음 때문에 어떤 신호라든가 다른 소리를 못 듣게 한다라는 말은 사실 잡음이란 단어가 훨씬 더 의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호와 소음은 어떻게 보면은 좀 별로 좋지 않은 번역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 나왔을 때도 또 엄청 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노이즈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들 소음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거의 이런 소음이 좀 노이즈 번역, 그 노이즈를 번역하는데 약간 자리를 약간 잡아서, 예, 이런 사례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례들을 좀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용어들 옮길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용어 번역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네, 그 다음에 너무 찾기 힘들면은 저보다 내지는 우리보다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각을 더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잘 번역해 놓은 용어집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